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헐의 신행동주의는 체계적 조건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S, O, R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헐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해놓은 게 바로 신행동주의 그 체계적 조건화론이에요. 보시면 자극과 반응을 유기체가 매개한다라고 봅니다. 유기체가 매개하는 게 유기체가 매개하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매개 변인에 따라서 이 매개 변인이 뭐냐면 오르거니즘, 이 개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에요. 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 관찰은 안 되는 특성인 거죠. 근데 관찰이 안 되는 특성인데 이 특성이 S와 R 사이의 어떤 연결체의 연결되는 그 구조 있죠. 그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S가 동일하더라도 이 매개 변인이 달라지면 R이 다르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렇게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은 이거예요. 동인감소 이론. 흔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기 이론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동기의 뭐 내용 이론이나 과정 이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땠어요? 동기가 있으면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화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인이 각성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성 상태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은 그 욕구를 유기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흥분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상태가 된다면 그 벗어나고 싶은 상태에 있다는 인지 때문에 동기화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벗어나고 싶은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동기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인이 감수하는 행위라고 하면은 그 불안정한 상태, 벗어나고 싶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바로 이 동인 감수 행동이고요. 그래서 그 불안정한 상태, 벗어나고 싶은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목표를 달성한 거죠.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상태로 접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행동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동인이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뭐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납득이 가는 좀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접근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했는데 자, 그래서 욕구가 뭐냐면 벗어나고 싶은 상태, 그 벗어나고 싶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욕구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네거티브라든가 아무튼 그 긍정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여러분께 좀 이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뭔가를 획득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그 획득하고 싶은 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획득한 것이 있는 상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한 상태를 플러스 상태라고 본다면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마이너스 상태죠. 부정적인 상태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 네거티브한 상태,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상태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욕구가 뭐냐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욕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목표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인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극과 반응을 매개하는 유기체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여기 좀 제가 실어놨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U, S, R 뭐 이렇게 막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무슨 그 순열 조합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추동, 습관 강도, 그리고 요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극 일반화, 반응 억제 이렇게 제목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그냥 그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어떤 굉장히 그 심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 실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추동이 매개변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매개변이 있었죠. 여기 요것 중에 하나가 추동인데요. 지금 벗어나고 싶은 상태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어떤 인지, 자각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추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동은 행동 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동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추동이 증가하면 뭐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그럼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행동이 동인 감소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 행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습관 강도를 볼게요. 습관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습의 연결 강도, 이미 형성된 반복되어 형성된 학습의 연결 강도를 얘기를 합니다. 습관은 영구적 연결이면서 강도는 증가할 수는 있지만 감소하지는 않는다. 요거는 좀 공격받을 그런 여지가 있죠. 습관이라는 게 없어지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손톱 깨무는 버릇 있었던 분들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손톱을 깨무시나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보통 그 손톱 깨무는 그 버릇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비판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자, 자극 일반화는 그냥 자극 반응 관계가 일반화되었을 때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이 이끌어내질 거 아니에요. 조건화가 이루어졌다면. 그런데 이것들이 습관처럼 굳어지면은 기존의 경험이 현재의 학습을 이끌어내겠죠. 그래서 이 자극 일반화라는 게 바로 기존의 경험이 현재 학습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단독으로 좀 물어보기는 쉽지 않아요. 반응 억제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반응 가능성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효 반응성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요 자극 일반화랑 습관 강도 그리고 추동 요 정도 세 가지가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인지 학습 이론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특성이 둘 다 나타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회인지 학습의 기제가 나와요. 모방학습 또는 관찰학습.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동기의 어떤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관찰과 관찰학습이거든요. 모방학습, 관찰학습 이게 굉장히 아동의 어떤 그 학습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가 관찰 대상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했으면 그게 학습이 되었을 때 파지가 일어나는 거고요. 본인이 그걸 해서 본인이 그 행동을 해서 어떤 보상을 얻어내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운동 재생 과정이고 동기화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행동 수정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지하는 단계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바로 그래서 인지주의적 단계나 행동주의적 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보시죠. 여기 쭉 요거는 그냥 개념을 설명한 거니까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회인지 학습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에요. 그냥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거예요. 모델링이 뭐냐면 관찰 대상을 보고 그 파지하는 과정이 바로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관찰을 통해서 지식, 기능, 전략, 신념, 태도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델로부터 행동의 유용성과 적합성을 학습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동을 해서 그 보상을 획득하는 과정, 보상이 이제 지금 플러스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을 텐데 벌도 보상으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의 보상이라고 음의 부호의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일반적인 보상이 긍정적인 어떤 플러스 부호의 보상이라고 한다면 벌은 마이너스 부호의 어떤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유용성, 적합성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가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이렇게 되는데요. 직접 강화 자기가 직접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획득하면 직접 강화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해서 어떤 강화물을 획득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조건화 그게 바로 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함으로써 획득하는 간접적 강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리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벌도 직접 처벌, 대리 처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강화가 사실 벌이나 강화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벌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회인지 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자기 효능감의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보시면 이제 수행 성취,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정서적 각성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에요.
일단은 수행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서 그 행동으로부터 내가 적절한 보상을 획득했다면 한마디로 수행에 대해서 성취를 획득했다면 성공감과 자기 가치를 느끼게 되죠. 대리경은 뭐냐 다른 사람이 한 거 보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 설득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보상이 올 거야라는 어떤 그 기대를 형성하게 해주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을 획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형성하게 해주는 어떤 말로 된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득하는 사람이 선생님 같이 아이들보다 좀 권위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설득할 때 훨씬 더 잘 먹히겠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길 가던 뭐 아저씨가 갑자기 전혀 모르는 아저씨가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런 얘기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위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생리적, 정서적 각성. 이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환경과 개체와 행동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서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인지학습 제가 아까 얘기를 했고요. 주의중 단계 여기가 이제 관찰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파지 단계가 행동에 대한 어떤 보상을 획득하는 그 과정을 전체를 보고 내가 기억해 놓는 단계가 바로 파지 단계예요. 운동 재생 단계는 내가 학습했던, 내가 파지해 놓았던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얻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보상을 획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자신의 어떤 몸으로서, 자신의 행동으로서 어떤 그 행동을 취하는 단계, 그게 바로 운동 재생 단계입니다. 동기화 단계는 새로이 습득한 반응 양식이 내면화되는 단계예요. 습관으로 점점 굳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강화와 동기 요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관찰자가 동기화되는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회인지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회인지학습이 나타나는 여러 그 생긴 모양새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보시죠. 직접 모방 전형은 그냥 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게 직접 모방이에요. 동일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옛날에 여러분 치인트인가 하는 만화 있잖아요. 치즈 인 더 트랩인가? 거기 보면 그 여주인공 있잖아요. 여주인공을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스타일이나 뭐 하는 것들, 화장하는 거나 이런 거 다 똑같이 다른 애 하나 나온 적 있었죠. 그런 애들이 하는 게 이게 동일시 전형이에요. 이름이 뭐였더라? 그 여자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모델이 되었던 모델의 행동 스타일이라든가 모델의 행동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는 게 바로 동일시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시행학습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연습할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 파지는 한 상태죠. 그런데 그걸 연습해 볼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를 이제 무시학습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시학습 전형은 커닝이죠. 옆에서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고급 레스토랑에 갔을 때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이거 제가 그 전에 요거 그 호텔 경영학과 다니는 어떤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제 친구는 아니고 어떤 그런 호텔 경영학과 다녔던 아이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밖에서부터 안으로 가면서 이렇게 뭐 물컵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어떤 실버웨어라든가 이런 걸 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포크나 뭐 나이프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안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안쪽에 있고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가봤으면 모르잖아요. 옆에 많이 가본 사람이 하는 거 쓱 보면서 따라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 동시학습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전적 대리 조건 형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관찰하고 그와 비슷한 정서적 반응을 학습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다른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화 과정에서 이 고전적 대리 조건 형성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은지심이라는 얘기 알죠? 측은지심이 뭐예요?
다른 어떤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그거 가서 구해주려고 하는 게 측은지심이잖아요. 왜 구해주려고 그래요? 애가 그 우물에 빠지면 애도 죽을 뿐더러, 잘못하면 애도 죽을 뿐더러,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니까 가서 걔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측은지심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찰이 돼요. 그러면 아, 나도 저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서적인 반응의 패턴을 학습한다는 게 바로 고전적 대리 조건 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를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서의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어떤 반응을 학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인지 학습을 했을 때, 사회인지 학습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볼게요. 일단 관찰학습 효과, 모델링 효과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는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관찰하고 내가 그걸 따라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행동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획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그게 바로 금지 효과예요. 자, 그럼 탈제지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행동을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이미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개념을 형성해 놓은 행동을 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야,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탈제지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그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관련될 수 있어요. 보통 보면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때요? 나보다 우월한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정치가나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 있죠. 뭐 그 어떤 대기업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의 같은 거 지네끼리 모여서 하죠. 그리고 뭐 우리 국가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보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명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개차반으로 하고 다니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도 되겠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고 처벌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야, 걔도 음주운전하는데 나랑 못할 거 뭐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 지도층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탈제지 효과라는 게 그런 거고요. 자기 통제, 이건 나중에 이거는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자기 통제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조절 이론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조절 이론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걸 통제한다고 했어요? 뭐 시간이라든가 그 학습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학습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통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통제 이론은 그 교육 심리학 영역을 다시 돌아가셔서 슬쩍 들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회인지 학습을 어디다 써먹느냐? 그래서 효과적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이제 들어가는 그 중등 교육의 단계에 들어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얻는 간접적인 어떤 경험이 학습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중등 교육 수준에 이제 머무르는 그 단계뿐만이 아니라 성인 단계에서도 이 사회인지 학습이 굉장히 좀 유용하죠. 그래서 중요한데 교육에 활용하려면 일단은 관찰했을 때 그것을 파지할 수 있도록 뭔가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시그널이 뭐예요? 이 강화 요인이라는 거예요. 강화와 관련된 요인. 그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제공하느냐? 지멋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근차근 일관적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관되지 않게 지멋대로 자기 뭐 기분에 내키는 대로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혼동이 오죠. 학습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동기화도 안 되고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멋대로야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차별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차별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잘 보셨으면 이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회 비교 이론을 보시겠어요? 사회 비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자신이 속해 있고자 하는 집단을 비교할 때 어떤 학습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 어떤 그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보시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타인과 비교하고자 해요. 왜 비교를 할까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아니면 나보다 열등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써, 이런 것들을 자기가 확인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비교, 뭐 남과 비교하면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데요. 안 좋죠. 안 좋은데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느냐?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욕을 많이 먹죠. 간접적으로 은근슬쩍 드러내는 것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들키면.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되도록이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데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한 2, 300억대 어떤 자산가 집안이라고 해봅시다. 돈 많다고 자랑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혼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재산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뭐 만족감을 느끼면 뭐 그건 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티는 내지 말라는 거죠. 뭔가 잘하거나 남들보다 위에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보다 여류에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갑질하는 거잖아요. 갑질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은 이제 욕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다른 사람이랑 자신을 비교하면 어떤 것들을 얻게 되냐면 사회적인 정보를 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위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획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비교 경향성, 이게 뭐냐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바로 사회 비교 경향성인데, 여기서는 자기 평가 동기, 자기 고양 동기, 자기 향상 동기, 이 세 가지 동기에 의해서 사회 비교 경향성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동조현상 같은 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동조현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사람은 비교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 기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사회적 정보를 획득하고 싶어 합니다. 유사성에 대한 욕구,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이제 뭐 뉴스 기사 이런데 막 댓글 많이 쓰시는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댓글 부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좀 차치하고, 그런 이게 댓글을 쓸 때 어떤 생각으로 쓰시나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는 얼마나 좋아요를 많이 누르나, 이런 것도 가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 댓글 많이 다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보통 그럴 거예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나 혼자 어떤 독고다이가 아니라,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으면 내가 이 사회에서의 어떤 아웃사이더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벗어나려고 할 때 이런 소속감이라든가 유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나와 같은 부류가 있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공감대를 많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한다면은 공통점을 키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차이점은 줄임으로써 자기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집단, 이게 바로 주관적인 내 집단이에요. 내 집단이라는 건 자기가 자신이 속해 있는 것 집단인데, 이게 객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사란 말이에요. 교사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이 교사 집단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혼하시고 나면. 그렇게 되면 아버지 집단이 있을 수 있고요. 어머니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집단이죠. 그 집단이 바로 주관적인 내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 주관적인 내 집단과 내가 동질적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어떤 소속감, 유대감,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바로 유사성에 대한 욕구예요. 자, 사회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향 비교랑 하향 비교로 나뉘어요. 상향 비교는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 주관적인 내 집단이죠.
그런데 그 내 주관적인 내 집단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또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그 집단들이 있어요. 내가 편입되고자 하는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집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수험생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본인도 아마 자기가 수험생이라는 걸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편입되고 싶은 집단이 어디예요? 교사 집단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의 어떤 내 집단 그리고 여러분이 편입되고 싶어하는 그 목표하는 집단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교사가 훨씬 더 신분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우월한 집단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이 바로 이런 집단과의 비교를 하는 게 바로 상향 비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으면 이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라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내전이 끊이지 않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사회가 불안정한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 요즘에 그 어디죠? 우크라이나인가? 거기에 지금 막 러시아군과 뭐 파견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렇게 뭐 전쟁의 위기가 막 고조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그 국가에 사는 그 국민들, 그 나라의 국민들과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사회의 안정도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훨씬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향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향 비교는 upward comparison, 하향 비교는 downward comparis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우월한 사람들이고 더 그런 우월한 사람이나 집단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게 바로 상향 비교예요. 이거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향상 의지, 개선 의지 이런 동기화, 긍정적인 동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상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향 비교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쁜 건 아니고요. 하향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구나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다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뭐 그 고층에서 뭐 작업하시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산업재 산재라고 요즘 표현을 하는데 줄여서 산재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다리에 금이 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뭐 떨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환자를 여러분이 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다리에 금간 정도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어떤 그 산업재해를 입으신 분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상황이 낫구나 이렇게 좀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는 비교가 바로 하향 비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단 극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거는 좀 출제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떤 집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정치 집단이라고 해볼까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부류들이 어떤 정치 집단이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집단 극화 현상 때문에 그래요. 보통 보면은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단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비슷한 사고 방식과 비슷한 가치관과 어떤 비슷한 조건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동질감을 바탕으로 해서 뭉친 게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단 내에서 내가 더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고 싶어 하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의견이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태도를 강화한다 이게 바로 점점 더 극단적인 의견을 내고 점점 큰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정당이 있으면 보통 뭐 진짜 뻘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저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 정당 자체가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유독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당이 되었든. 그게 바로 이 집단 극화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월한 위치,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며 더 극단적인 태도를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집단 극화 현상이 설명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조절 학습 이론을 할게요. 자기조절 학습 이론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자기 통제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서 했나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자기 통제 또는 자기 조절, 이게 자기 조절 이론, 자기 조절 학습 이론,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자기 조절 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컨트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셀프 컨트롤, 셀프 레귤레이션 이런 것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게 쭉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기조절 학습이 뭐 진머만에 의해서 시작됐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조절 학습의 특징을 여기 세 가지로 봅니다. 자기 관찰, 자기 판단, 그리고 자가 반응, 이 세 가지를 자기조절 학습의 어떤 그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관찰,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관찰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감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판단은 뭐 자기 자기가 취한 행동에 대한 어떤 그냥 판단이고, 그리고 자가 반응 같은 경우에는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특징들이 자기조절 학습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조절 학습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스스로 어떤 학습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인지적이나 행동적이나 정의적 특성을 활용하는 그 학습을 자기조절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의 설정하는 학습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지적 과정, 그리고 정서적 과정, 감정이죠. 그리고 이제 행동적 과정,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형태의 학습이 바로 자기조절 학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메타인지 전략을 당연히 바탕으로 이제 자기조절 학습을 뭐 수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학습의 어떤 학습 목표를 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탐색하고 학습의 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 5가지로 요 5가지로 자기조절 학습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구성 요인이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 세 차원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여기 인지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 이 세 가지를 가동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자기조절 학습의 구성 요인이 이렇게 인지, 동기, 행동의 세 차원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흔히 얘기할 때 인지조절 차원에서는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이 좀 관련이 됩니다. 보시면 인지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사고를 할 것인지 뭐 그렇게 사용하는 전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암기를 할 때 암기를 소리를 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반복해서 읽는 그런 반복해서 학습 자료를 읽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할 것인지, 뭐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죠. 근데 그러한 인지 전략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겠다라고 그 인지 전략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인지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초인지 전략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동기 조절 차원에서는 숙달 목적 지향성이랑 자기 효능감, 뭐 자기 과제 가치,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고요. 행동 조절 차원에서는 행동을 통제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런 요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기조절 학습 전략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세모예요. 세모. 왜냐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물어볼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코르노, 만디나우, 모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진머만, 마르틴 스폰즈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 자기조절 학습 전략에 대한 어떤 그 세부적인 모델은 좀 물어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다 알겠다, 나는 추가적으로 불안하니까 좀 보겠다, 이런 것까지 그런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그리고 이제 자기조절성, 요거는 그냥 참고자, 자기조절, 자기통제와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인지적 행동주의, 이거 아까 우리가 그 인지주의랑 행동주의의 어떤 그 가교에 있는 이론을 하나 짚고 넘어간 적 있죠? 뭐였어요? 여기에 이제 사회인지 학습 이론, 우리가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 인지주의랑 그리고 행동주의의 어떤 가교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가교의
그 전환기의 어떤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지적 행동주의가 바로 이런 사회인지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인지적 행동주의에 해당하는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이론들이 인지적 행동주의에 해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들러의 개인심리 상담 이론, 앨리스의 인지행동치료, 현실치료요법 이런 것들이 인지적 행동주의에 또 해당하는 그런 이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뭐 개인의 내적 사고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감정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이론들이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하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지적 행동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들을 봤으니까 그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어떤 그 전환기에 해당하는 이론들을 좀 봤으니까요. 인지주의로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상담 이론들에서 저희가 이제 다뤘기 때문에 그거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주의로 넘어갈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보았던 행동주의 그리고 신행동주의를 잠깐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행동주의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신행동주의도 그렇고 행동주의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어떤 자극이 이렇게 있으면 반응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아무튼 유기체로 들어오면 그 유기체가 반응을 내뿜는다. 여기 뭐 그래서 신행동주의 같은 경우에 오거니즘이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이거를 괄호를 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극과 반응 간의 어떤 연합체가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이게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건화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고전적 조건화는 행동주의고 조작적 조건화는 신행동주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조작적 조건화든 고전적 조건화든 이 반응이 그리고 이 자극이 서로 학습이 되어 있다면 서로 조건화라는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서 연결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이 나온다. 이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신행동주의와 행동주의의 어떤 그 이론의 방향이었잖아요. 주장이었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전제였잖아요. 그런데 인지주의는 이제 그런 기계적인 인지주의는 그 기계적인 자극과 반응이 좀 부당하다. 그러한 주장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정신적인 과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극과 반응 간의 기계적인 결합을 좀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인지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현적인 행동보다는 내적인 정신과정의 연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지각, 기억, 추리, 상상, 판단, 통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지적 과정에 들어가요. 그 정신적 과정이 이제 인적 과정이니까 다 그렇게 이제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복잡한 인지 과정이 학습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두 사건 간의 관계를 인지하는 그 과정, 이것들이 학습에 관련이 된다는 게 바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어떤 기본 틀입니다. 그러면 인지주의랑 행동주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건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지주의 학습 원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인지주의 학습 원리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적인 특성을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어떤 식으로 지각을 하고 인지를 하는지 그 특성을 고려해서 학습 과제를 좀 디자인을 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구조는 단순 복잡 계열화에 따라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하죠.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걸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인지주의 학습 원리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바탕에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드릴링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로트러닝이라고 하죠. 기계적 학습을 로트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거 중에 대표적인 게 드릴링이 있습니다. 반복 연습을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드릴링이죠. 이게 그 군사 용어의 그 드릴링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이해가 바탕에 있어야 학습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학습보다 이해가 동반된 학습, 이해가 기본에 깔려있는 학습, 이것이 훨씬 더 전이가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설 검증 과정으로서의 피드백, 학습자에 의한 목표 설정.
이게 학습 동기화와의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자에 의한 어떤 능동적인 목표 설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논리적 성격의 수렴적 사고뿐 아니라 창의적 성격의 확산적 사고까지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확산적 사고도 결국에는 어떤 인지 과정의 어떤 한 방향의 발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슈탈트 이론으로 넘어왔는데 게슈탈트 이론이 좀 중요해요. 이거가 중요한 이유가 게슈탈트 이론이 현대 어떤 심리학에서 어떤 메타 이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냥 기정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 같은 경우에는 게슈탈트가 뭔지 먼저 접근을 해보셔야겠죠. 게슈탈트는 여기 나와요. 무슨 뭐 구성하다, 형성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성, 형성, 창조, 개발, 조직 이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전체 어떤 형태, 어떤 모습 이러한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게슈탈트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전체나 형태나 모습 같은 것이 중요하게 인지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게 게슈탈트 이론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각 부분 간의 역학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려는 입장, 이게 바로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시공간적 장 안에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게슈탈트 이론의 어떤 기본 전제죠. 자, 그래서 시공간적 장이라는 게 우리가 그 장이론 할 때 그 필드 시어리라고 하잖아요. 이 필드 시어리의 그 필드, 이게 바로 이 장입니다. 필드 시어리도 게슈탈트 이론 바로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를 중요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를 중요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들 있죠. 그 각 부분들의 합이 전체와 같은 게 아니라 전체보다 작은 것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전체를 중요시한다는 거 각 부분의 합이 전체와 동일하다면 각 부분만 보아도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전체를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분들 간에 존재하는 어떠한 상호 관련성, 상호 연관성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의 총합이 전체보다 작아지는, 전체가 부분의 총합보다 커지는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원래는 뭐 여기 쭉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형태가 결국에는 어떤 전체를 이루는 형태를 분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작은 부분으로 쪼갰을 때 어느 부분 이상 쪼개면 전체가 갖고 있었던 그 성질이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는 그 음악에서 이거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형태나 어떤 그림 이런 데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가현 현상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더 중요시하는 어떤 그 심리학적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가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전체가 갖고 있었던 성질이 사라지는 현상이 바로 게슈탈트 법칙에도 적용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좀 볼 거예요. 우리가 지각을 할 때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왜 나타나느냐? 전체적인 형상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다른 법칙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좋은 형태의 법칙입니다. 이게 간결성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근본 가정입니다. 근본 가정.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지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한 어떤 가장 베스트의 어떤 쉐입을 가진 그런 대상을 상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관찰한 대상의 가장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상의 그 형태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가장 단순한 형태를 우리가 지각하거나 이해하려고 한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좋은 형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로우 프라그난즈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이 프라그난즈가 두드러진 것 또는 간결성 이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그 대상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어떤 형태나 모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형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근접의 법칙부터 보시겠어요. 가장 가까운 것끼리 의미 있는 형태를 형성하도록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냥 정사각형 모양이죠. 요건 뭐예요? 길쭉한 사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사실은 점이잖아요. 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한 덩어리처럼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죠. 근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전체를 나누면 그 전체가 갖고 있던 성질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떼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따로 떼내서 볼게요. 요거 점 하나만 따로 떼내서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갖고 있던 이 네모라고 인식되는 거, 요 직사각형으로 인식되는 거, 이렇게 인식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갖고 있던 것이 형태적으로 어떤 너무 작은 범위로 분리가 되면은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질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자, 유사의 법칙, 비슷하게 생긴 것들끼리 한꺼번에 지각되는 현상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가끔가다 이제 반골 기질이 있는 분들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인지가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병원 가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폐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게 불연속되어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형태를 인지를 하게 되죠. 이건 뭘로 인지가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가상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죠. 이거는 정사각형으로 인지를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원이 아니잖아요. 불연속인데. 그렇죠. 이것도 불연속이니까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어떤 경향성을 쭉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원의 형태구나, 전체적으로 정사각형 형태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연속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향성을 갖고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방향성에 더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색깔이 이쪽에 진한 색이 있고요. 이쪽에 연한 색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지할 때 이렇게 색깔을 기준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인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거, 이렇게 쭉 곡선으로 이어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에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법칙이에요.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자, 대칭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칭은 쌍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그룹처럼 인식이 되는 그러한 원칙을 원리를 말해요. 여기 보시면 요거랑 요거는 쌍인 것 같죠? 요거랑 요거는 쌍인 것 같죠? 요거랑 요거랑 쌍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 이것끼리 쌍이겠구나.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 운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종이책 위에서 인쇄를 할 때는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보시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인식하는 그런 경향성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점들이 이렇게 쭉 한꺼번에 이동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동일한 속도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 그룹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 2개, 왼쪽 2개, 오른쪽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서로 다른 그룹으로 인식이 될 거고요. 요거랑 요거는 또 서로 다른 그룹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어떤 위치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서로 간격이 비슷하죠. 그래 요거 하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요. 요것도 보시면 연속된 방향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그룹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게슈탈트 이론은 어떤 이론이라고요? 전체적인 형태를 더 중요시하는 이론이고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개별적인 구성 요소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좀 더 보고자 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장이론을 볼게요. 통찰학습을 볼게요, 이제. 통찰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게슈탈트 이론에서 좀 파생이 된 그런 이론입니다. 이 통찰학습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게슈탈트 이론을 갖고 온 거예요. 자, 게슈탈트 이론의 관점에서 지각과 인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을 원자론적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 부분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통찰학습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전체를 이루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체는 부분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하지만 합쳐놨을 때는 그 부분과 부분 간의 연관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요소들을 조립하면 같이 묶어놓으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부분의 총합이 전체보다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켈러는 통찰을 아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하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아르키미데스가 그 욕조 안에 들어갔다가 그 밀도라는 거를 발견하고 아하 이러면서 유레카 이러면서 외쳐면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부력과 밀도에 대한 어떤 통찰을 알아차렸던 순간을 바로 이 아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문제 상황과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간의 핵심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급작스런 이해 또는 지각, 이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 근데 통찰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그 문제랑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정보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통찰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데 한데 모아놓고 보니까 그 정보들 간의 관계가 인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통찰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통찰이 형성되는 과정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어떤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계속 모르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가 순간적으로 통찰이 생기면 그거구나 하고 머릿속에 끼어있는 안개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이 일어나면 무지에서 완전한 알매 단계로 빠르게 이행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찰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무지에서 알무로 어떤 그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통찰학습은 그래서 이 통찰이 나타나는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시키는 그런 학습이 바로 통찰학습입니다. 자, 보시면 순차적 과정이 아니죠. 왜냐?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해의 어떤 수준, 알매 수준을 높여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계속 모르고 있다가 빡 하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뛰는 거죠. 알매 수준이. 그래서 일부는 무의식적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전 해결 단계에서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뜬금없이 도출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당연하죠. 우리가 알매 수준이 이해 수준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통찰을 형성하려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통찰이 생기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해결은 안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밖으로 드러내는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거는 없더라도 이미 어떤 인지적 과정을 어떤 지난한 어떤 그 고민과 사색 그런 뭐 사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통찰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찰은 통찰학습에 조력하는 반복적인 구조나 패턴 등에 대한 지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인학습자가 아동에 비해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인은 경험치가 많잖아요. 무엇이 되었든 직업을 가졌든 안 가졌든 아무튼 외부의 사물과 정보를 처리해온 양이 아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찰을 형성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 있잖아요. 정보라든가 자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동의 학습보다는 성인의 학습에 통찰 학습이 더 어울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의론을 한번 볼까요?